네, 이번 강의에서는 납세 의무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납세 의무는 매년 출제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요. 반드시 잘 보셔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납세 의무에 의해서 이해를 하시려면은 기본적으로 요약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납세 의무의 개요인데요. 납세 의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건데 이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시려면은 잠깐 저랑 칠판에 있는 내용 좀 보시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갑이 있습니다. 자, 개인갑이 있고요. 개인갑은 이제 1월 1일부터 X1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에 대해 소득이 발생하겠죠. 그 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득세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그 개인갑에게 언제부터 내가 소득세를 내야 되겠구나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냐? 바로 그 기간이 끝나고 있는 X1년 12월 말이 되고 있는 거죠. X1년 12월 말이 되는 순간 개인인 갑, 돈을 벌고 있는 갑, 그리고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고 있는 세무서 모두 이 사람에게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납세의무의 성립이에요. 납세 성립이라는 거는 근데 이 사람이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서 얼마인데 라고 묻는다면 아직은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납세의 의무 성립은 어,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만 성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납세 의무에 대해서 세금이 얼마인지 금액을 구해야겠죠. 언제 그게 확정되고 있냐? 바로 X2년 5월 10일 날 이제 그 갑이 세무서에 가서 종소세를 신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신고하는 순간 갑과 세무서 모두 이 사람이 낼 거, 이 사람이 내가 걷어갈 게 얼마인지 알고 있게 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납세 의무의 확정입니다. 성립은 추상적인 의무가 발생되고 있는 거지만 이제 그것이 납세 의무 확정으로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의무가 있는지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X2년 5월 31일에 갑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신고 이때 했죠. 납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있는 납세 의무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낼 거 다 냈으니까 더 이상 이제 X1년도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 의해서 이제 납세 의무는 성립, 확정, 소멸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보실 거는 1절 납세 의무의 성립인데 자, 성립 시기, 즉 언제 추상적인 납세가 성립이 되고 있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에 대해서 언제 성립이 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간과세 국세입니다. 즉 이건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발생되고 있는 과세 대상이 있죠. 법인세나 소득세라면은 그 법인과 소득의 소득이 있고요. 법인과 개인 소득이 있고요. 그리고 부가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발생되고 있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야지만 그 사람이 이제 X1년도 혹은 X1년 1기에 세금을 내야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로 한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밑에가 수시과세 국세인데요. 얘는 어떤 특정한 기간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 때 그 사건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상속세가 있죠. 상속세는 이제 그 사람이 사망해야지만 세금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는 때로 한다. 다른 말로는 그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가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성립만 되고 있는 거니까 상속세가 얼마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가 증여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증여세에 대해서는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즉 증여한 때가 되고 있는 거죠. 가끔씩 말문제에서 증여에 대해서 납세 의무의 성립일은 재산을 취득하는 때가 아니라 증여 계약일로 한다라고 나온 경우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엔 틀린 문장이다. 증여세는 재산을 취득하는 때, 즉 내가 받았을 때가 그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이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나와 있잖아요. 요 세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출과 판매할 때 과세가 되고 있는 것인데, 성립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때 중요한 건 밑에 있는 수입 물품이에요. 그래서 수입 물품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한다. 그래서 예외적인 항목으로 좀 암기해 주실게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은 인지세가 있습니다. 자, 인지세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문서를 작성할 때 그 문서에 대해서 이제 공인받은 문서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스티커 비슷한 게 있어요. 그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인지라는 거예요. 그럼 인지세는 언제 납세가 성립하냐인데
과세 문서를 작성할 때인 거예요. 내가 어떤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작성이 끝난 순간 나는 이제 인지세를 내야겠구나라고 인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추상적인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노트를 보시면은 이제 인지를 첩보하는 때는 아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인지를 첩보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이제 뭐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에 가요. 문서를 쓴 다음에 인지를 붙여요. 인지를 붙인다는 거는 내가 이미 그 인지세를 낸 거예요. 그 인지세를 냈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납세 의무에 대해서 추상적이면서 동시에 구체적으로도 확정이 끝나고 있는 거죠. 즉 첩부했다는 말은 성립이라는 개념과 같이 연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첩부했다는 것은 이미 돈까지 낸 것이기 때문에 성립과는 무관하다. 우리 인지세의 추상적인 납세 의무는 문서를 쓰자마자 다 쓴 다음에 성립이 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인데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종부세입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기준일 6월 1일이 납세 의무 성립이 되겠고요. 그 다음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는 이제 부가치세가 아니라 다 아시겠지만 본세에 추가되고 있는 세금, 영어로는 썰택스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 부가세에 대해서 이제 교육세와 농특세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교육세와 농특세는 기본적으로 국세에 본세의 납세 의무, 즉 어딘가에 붙어 있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있겠죠. 그 본세에 붙어 있어서 본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있을 때가 원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외적인 것이 종종 나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가 있습니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요, 얘는 기간과세와 동일해요. 그래서 기간과세처럼 특정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 있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종종 나온 예상이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가지고 잘 암기하실게요. 자, 그랬고요. 자, 다음은 가산세를 보시겠습니다. 가산세에 대해서는 이제 그 가산세의 종류마다 다른데 보시면요. 일단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입니다. 무신고와 과소신고가 있었었죠. 자, 이때는 이 사업자가 법정 신고 기간, 이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간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법인이 사업연도가 X1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신고 기간은 다음해 3월 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3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고 있으면 이때 신고가산세는 다음 달인 4월 1일에 성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한 번 더 보시면은 일단 부가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은 7월 25일이니 7월 25일까지 신고가 안 된 것이 7월 26일 날 확인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이 경과되는 때에 신고가산세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납부지연 가산세예요. 자, 납부지연 가산세는 크게 지연이자와 체납제재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거죠. 이 각각에 대해서 다른데 보시면요. 먼저 지연이자입니다. 지연이자는 내가 납부를 안 하고 있으면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기간마다 하루치의 이자가 붙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때 납부지연세의 성립일자는 경과 후 1일마다예요. 즉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루치 이자가 매일같이 성립이 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체납제재는요. 얘는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내요. 근데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면 그때 추가되고 있는 가산세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납부의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되었을 때 그때 이 세금이 발생하므로 이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 가산세를 보시면은 가산할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될 때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번부터 4번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가산할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실게요. 자, 이제는 예외적인 성립 시기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원천징수한 법인세, 소득세가 나와 있었죠. 원천징수한 것은 뭐였어요? 예를 들어 은행이 개인한테 이자를 주고 있으면은 이자를 주자마자 그 주는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천징수 세금에 대해서 언제 성립이 되고 있냐? 소득을 줄 때인 거예요. 즉 이자를 줄 때 혹은 월급을 줄 때 그때 원천징수 의무자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원천징수를 해야 되고 있구나라는 것이 인지가 되기 때문에 지급하는 때에 성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납세 조합이 있고 그리고 예정 신고가 있습니다. 보통 이때 예정 신고는 뭐냐면은 양도세 예정 신고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과표 금액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로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중간인합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예정 신고 예정 부과에 대한 부가세였습니다. 다 뭐예요? 중간에 납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간에 납부하고 있으면 원래 일반적인 법인 소득 부가세세는 그 과세기간이 끝나야지만 성립이 되고 있는데, 얘네들은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먼저 성립되어서 납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간이 끝나는 때에 별도로 성립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엔 이제 2번과 3번 이 경우에는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에 중도에 납부하기 때문에 그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만큼만 별도 성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고요. 그다음 네 번째가 수시부가입니다. 수시부가는 말 그대로 불시에 과세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수시부가의 사유가 발생할 때인 겁니다. 즉, 우린 지금 수시부가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기 전에 이 사람은 수시부가를 해야 돼라는 것이 인지가 되고 있는 거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시에 과세해야 되고 있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이 사람은 수시부가에 대한 세금이 앞으로 발생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때가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추상적인 납세 의무가 생기고 있는 그 시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다음은 납세 의무 확정입니다. 납세 의무 확정은 뭐였어요? 바로 그 추상적인 납세 의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인지가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 확정에 대한 유형은 크게 신고 납세와 정부 부가 세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먼저 신고 납세 제도입니다. 얘는 확정권자가 누구예요? 납세 의무자이죠. 즉, 납세자가 내가 낼 세금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그 세금이 얼마인지가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1차적으로는 납세 의무자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2차적으로 보시면은 2차는요, 정부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 납세는 신고를 통해서 납세 의무를 세금을 내는 건데 왜 정부가 2차적으로 있냐?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신고를 안 할 때인 거죠. 그래서 자, 보시면 신고 납세라고 할지라도 과표와 세액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맞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과소신고하거나 무신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납세 의무자가 자기 할 걸 하지 않고 있는 거니까 그때는 정부가 이 몸이 나서야겠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서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이게 뭐예요? 법인세에서 우리가 신고를 안 한 경우 혹은 신고를 덜 했으면은 정부가 결정, 경정을 통해서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는 거죠. 그 고지서를 내보냄으로써 그 납세 의무가 확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보실게요. 그래서 확정 절차 보시면 이거는 1차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신고할 때인 거죠. 신고서를 제출할 때 확정이 되고 있다. 얼마인지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확정 시기도 신고했을 때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는 정부부가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정부가 너의 세금은 얼마야 라고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는 그런 세목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확정권자도 정부에게 있는 것이고요. 확정 시기도 정부가 결정할 때, 즉 세금이 얼마인지 금액을 계산할 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요, 정부부가 제도에서의 적용 세목이 중요한데 바로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가 주요 항목입니다. 일단 상속, 증여, 종부세를 뺀 나머지는 대부분은 다 뭐예요? 다 신고 납세 세목인 거예요. 일단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정부 부가 세목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사실 우리가 배우기로는 얘는 신고를 하는 세목으로 알고 있어요. 신고하고 있는 거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신고인 줄 알았는데 왜 신고가 아닌 정부 부가라고 있냐? 상속증여세 신고는 뭐냐면요, 일종의 협력 의무예요. 협력 의무. 즉 상속받은 사람, 증여받은 사람이 자기의 세금 신고를 정부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미리 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럼 신고한 것을 믿어서 납세 의무자 확정지면 되지 않겠냐 싶을 수 있겠지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서 포탈이 심해요. 탈세가 심한 세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는 상속 증여에 대한 신고 내용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 들어왔으면은 신고하느라 고생했어. 하지만 세금 결정은 내가 한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종부세인데요. 자, 종부세는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 종부세는 뭐냐면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땅 부자 혹은 뭐 아파트 부자가 있잖아요. 그 땅 부자, 아파트 부자가 전국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땅의 지가들을 다 더해서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은 거기에 대한 보유세를 과세하는 것이 종부세인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종부세가 도입될 당시는요, 그 당시는 신고 납세였어요. 신고 납세. 즉 납세 의무자 스스로 내 종부세가 얼마야라고 신고하는 것이 그 당시의 원칙이었어요. 자, 그래서 도입될 당시에 납세 의무자들이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마일지를 정확히 구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을 바꿔서 앞으로 종부세는 정부가 직접 부과하겠다. 정부가 부과하는 대로 너는 종부세를 내라라고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신고 납세자 제도를 도입하기 좀 아까워서 그런지 이제 별표 입원 규정이 도입되고 있는 거예요. 자, 종부세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서 신고 납부를 허용하며 이 경우에 납세 의무 확정 절차는 신고 납세 제도를 따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쉽게 말해서 선택적 신고 납부예요. 그래서 원칙은 정부 부과이지만 납세자 본인이 원한다면은 신고한 것을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신고하고 있으면은 고지서에 대한 세금은 없는 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걸로 무효로 보고 있는 것이고 신고한 세목 그대로 인정해주겠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고요. 자, 두 번째는 자동 확정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납세 의무가 성립되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일정 절차를 거쳐서 확정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하자마자 확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즉 내가 낼 세금이 있어 라고 인지하자마자 내가 낸 세금은 얼마라고 금액이 확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원천징수는 성립 언제 해요? 은행이 이자를 줄 때 혹은 회사가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성립하죠. 그렇게 이자를 줄 때, 월급을 줄 때 그때 성립과 동시에 내가 내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원천징수에 의한 이자 같은 경우에는요, 계산이 워낙 쉬워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뭐 일반적인 법인세나 종소세를 신고할 때보다 복잡하지 않고 워낙 간단하게 금액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워낙 계산이 간단하기 때문에 성립하자마자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4번 보시면요, 중간인합하는 법인세 있습니다. 소득세 없어요. 법인세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중간인합 법인세는 법인이 스스로 신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계산 자체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특별한 절차 없이 성립하자마자 확정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주의할 건요, 보시면 세법에 따라서 정부가 조사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되어 있어요. 즉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조사 결정에서 당신의 중간여세액은 얼마입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 5번째가 납부연세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 5가지는 예외적으로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있다는 거로 별도로 암기해 주실게요. 그 다음 3번은 수정신고효력인데요. 얘는 6장 가서 공부할 거니까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4번 경정효력입니다. 자, 경정효력은요, 사실 이거는 제대로 얘기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2차 세무사 시험에 있는 세법학에 대한 내용에서 주로 다뤄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을 막 보면서 설명하는 게 있는데 우린 그렇게 공부할 필요 없고요. 그냥 결론만 암기할게요. 결론만. 자, 보시면 자, 경정등은 어떤 효력이 있냐? 경정은요, 권리 의무 관계에 당초 확정된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뭐든지 간에 이 경정이 세금을 늘리든 세금을 줄이든 뭐든지 간에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가 포인트예요. 만약 문제에서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와 있으면 그것은 틀린 말인 겁니다. 경정이나 효력은 영향을 어떤 것도 미칠 수가 없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것만 짚어보시고 넘어가실게요. 자, 됐습니다. 자, 다음은 납세 의무의 소멸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립도 봤었고 확정도 봤으니 마지막은 소멸봐야 되고 있는 거, 소멸.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 납세 의무가 소멸되고 있냐, 그 소멸의 사유를 보실 건데, 자, 먼저 1번 보시면, 자, 크게 납세 의무의 소멸은요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납부와 충당이 있습니다. 납부와 충당은 뭐냐면 이제 국가가 그 세금을 걷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실제로 받았던 납부가 있거나 혹은 이제 다른 세목과 상기하고 있는 충당인 겁니다. 그래서 환급세액과 다른 납부세액이 상기되고 있는 걸 충당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2가지는 국가가 받을 거를 잘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밑에 있는 3, 4, 5번은 국가가 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부과 취소, 아예 세금을 걷지 않겠다라고 취소해버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과 5번이 부가 제척기간이고 다섯 번째가 소멸시효인데요. 이 두 개에 대해서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앞서 봤던 맨 1페이지의 요약 보시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약에 소득세이다 그러면 X 1년 12월 말이 끝나면은 그 X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방법이라면 그 개인의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 그 개인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경우라면 어떻게 하냐? 그런 경우라면요.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당신의 세금은 얼마입니다 라고 부과를 해야 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국세의 부과라는 것은 뭐냐면요. 납세 의무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가가 직접 나서서 팔을 거둔 다음에 당신의 세금은 얼마라고 고지서를 날리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성립은 사실 별다른 절차 없이 일정 시점이나 일정 요건을 갖추면은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립 다음에 구체적으로 얼마야 라고 하고 있는 것은 납세 의무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너의 세금은 얼마야 라고 말해야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성립과 확정 사이에 국가가 얼마야 라고 외칠 수 있는 일종의 제한 기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정 기간 내에 국가가 얼마야 라고 외칠 수가 있냐? 그 바로 제척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보실게요. 그렇게 이제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했든 혹은 국가에서 얼마야 라고 외치고 있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세금을 거둬야겠죠. 세금을 거둘 때 자, 납세의무자가 그 내야 될 세금 내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한 경우라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국가가 직접 돈을 가져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을 이제 압류를 하든 뭘 하든지 해서 돈을 가져야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서 봤던 제척 기간은 국세의 부과 얼마야라고 외칠 수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고 국세의 징수는 뭐냐면요. 납세의무자한테 돈 내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 내놔가 뭐냐 바로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일종의 국가가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납세의무자한테 나한테 돈 내놔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한을 소멸시효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3장의 포인트는 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얼마나 잘 알고 있냐가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돌아오셔서 자, 제척기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척기간은 얼마야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보시면 일반 세목입니다. 일반 세목은 뒤에 나와 있는 상증세를 뺀 나머지예요. 상증세를 뺀 나머지는 이제 이러한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경우는 5년, 최소한 5년이에요. 5년. 그리고 두 번째는 무신고죠. 무신고는 7년. 세 번째는 부정행위인 겁니다. 부정행위로 포탈하고 있으면 10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5, 7, 10인 거예요. 근데 뒤에 나와 있는 역외거래가 끼어져 있으면은 이제 그 제척 기간이 한 단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5년이었으면 7년이고요. 7년이면은 10년이고 10년이면은 15년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5, 7, 10, 15년으로 이해할게요. 5, 7, 10, 15년. 자, 그럼 그때 주의하실 거 보시면 먼저 별표 1번부터. 자, 일반적인 경우에 별표 1번이죠. 그래서 위에서 1번과 2번에 이 두 가지 5년, 7년 규정한 기간이 끝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과세기간에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따라서 교선금을 공제하는 경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요 별표 1번에 대한 내용은요. 이제 그림 보시면은 3-1번이 있습니다. 자, 6페이지 있죠. 3-1번에서 제가 노트에 빠진 게 있는데요. 이 그 3-1번 그 빈 여백에다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추가해 주실게요. 그래서 X1년에 발생한 실제 교선금은 없는 상태인데 신고할 당시에 착오로 그 법인의 교선금이 200원이라고 신고가 된 상태인 것입니다. 자, 보시죠 그러면. 자, X1년 되었어요. X년 당시에 우리가 신고할 때는 교선금이 200원인 거죠.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착오인 거, 착오. 원래는 교선금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랬다가 시간이 흘러서
X11년 당시 이제 나의 소득이 발생되면서 보았더니 X1년도에 교통금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걸 가져와서 교통금을 공제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 가짜 교통금인 거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신고할 때 일반적인 경우로 신고한 것에 대한 제척 기간은 몇 년이죠? 5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무서 입장에서 이 교통금은 가짜야 라고 언제까지 외칠 수가 있냐? X1년 신고 끝난 다음에 5년 뒤니까 X 7년도에까지 그걸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통금을 공제했던 것을 아는 거는 X11년도죠. 이미 제척 기간이 한참 경과하고 남은 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에 따르자면은 이 2월 교통금은 옛날에 발생한 교통금이기 때문에 세무서는 이 교통금이 잘못되었다고 외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아무리 제척 기간이 경과한 연도에 대한 교통금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이게 2월 교통금으로 적용이 되어서 X11년도에 내 세금을 줄여버렸다면은 세무서는 자, 신고하고 나서 1년 이내죠. 1년 이내에 이 교통금이 잘못되었다라고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다만 주의할 거는 이때 고칠 수 있는 거는 각사소, 과표 전체가 아니라 2월 교통금에 대해서만 이거는 잘못된 교통금이라고 부과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통금을 200원 마이너스가 아니라 0원으로 모아서 이 사람의 X11년도의 과표 금액은 300이라고 이제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별표 2번입니다. 자, 별표 2번 내용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거는 7페이지에 있는 그림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요. 자, 어떤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이 X1년 사업연도가 있었어요. 자, 이때에 성립일자는 X1년 12월 말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3월 말에 신고하면서 확정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신고하고 나서 10년 동안 지금 뭐냐면 이 법인이 알고 보니 법인세를 포탈하고 있는 거예요. 즉 X1년 세금을 덜 신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포탈하고 있는 경우에 부정행위로 인한 제척 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무서는 X1년도 법인세에 대해서 A 법인 너는 세금이 얼마야라고 10년 동안 10년 내에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내에 말했다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점 때 우리는 10년 전으로 소급해서 X1년도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부정행위로 X1년 법인 소득이 증가되었어요. 그럼 세무조정에 의해서 뭐 입금 산입이든 혹은 송금불산이 500원에 대해서 처분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가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즉 이것은 대표자가 법인의 세금을 신고할 때 부당하게 잘못 신고한 거니까 대표자한테 그 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때 대표자의 500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언제 과세하냐? 얘는 X1년도에 대한 그 대표자의 소득세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근데 소득세는 또 별도의 5, 7, 10년은 있겠죠. 제척 기간이. 근데 법인세는 부정행위로 인해서 제척 기간이 10년짜리인데 소득세 자체에서 우리가 부정행위로 신고한 적이 없는 경우라면 그때는 5년 또는 7년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법인세에 의해서 이렇게 세무정하고 있는 것이 있고 이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에서 똑같이 과세하기 위해서 제척기간의 연도를 법인세와 똑같이 맞춘다는 겁니다. 원래 소득세의 제척기간은 법인세와 따로 돌아가고 있는 건데 이때만큼은 이 금액만큼은 법인세 똑같은 연도를 적용지어서 똑같이 과세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여객거래에 대한 정의인데요. 뭐 특별말은 없고요. 뭐냐면 국제거래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거주자 혹은 납세 의무자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가 거래하고 있는 것이 국제거래인 것이고요. 여객거래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거주자 혹은 내국법인과의 상호 간의 거래예요. 즉 우리나라 사람들끼리와의 거래인데 그 장소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국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외와 관련되고 있는 국내 개인이나 법인들의 거래가 있으면 그 거래도 역외거래로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역외거래 관련되고 있는 제척기간은 한 단계씩 올라간다라고 이제 이해하실게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엔 상증세가 있어요. 자, 우리 상증세의 경우에 보시면요, 일단 상증세는 기본적으로 포착이 어렵습니다. 즉 세무서가 이 사람의 상증세가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 더 이제 긴 제척 기간을 두고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기간이 10년이고요. 이제 무신고, 부정행위 등이 있으면은 전부 다 15년으로 최대한 많이 오랜 기간 동안 그 과세관청이 얼마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있고요. 자, 근데 이제 3번 보시면요, 부담부 증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드리려면은 자, 칠판 보실게요. 자, 우리 부담부 증여는 우리 양도세 공부했던 주제인 거죠. 이게 뭐냐면요, 설명드리면, 자,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이때 갑이 을한테 토지를 1,000원짜리가 있는데 이거를 공짜로 증여했어요. 근데 증여했을 때의 조건이 뭐냐면은, 갑은 이 토지에 대해서 담보 채무가 400원만큼이 있는데 이 400원만큼의 채무를 내가 갚지 않고 을 네가 갚아라 라고 해서 토지와 채무를 같이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한 결과, 자, 을은 받은 토지가 1,000원어치가 있어요. 1,000원짜리가 있고 거기에 채무가 400원이 딸려 있는 거죠. 이때 세법은 전체의 토지 중에서 채무만큼은 갑이 을한테 돈 받고 팔았다 보고 있는 거예요. 즉 갑이 양도했다 보고 있는 거죠. 양도했다. 반면에 이제 을의 입장은 내가 받은 토지는 1,000원짜리인데 내가 돈 주고 산 게 400원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 600원은 내가 토지를 공짜로 받았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을에게 받은 을에게 증여세가 과세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거래에 대해서 을은 증여세를 신고해야 되고 갑은 양도세를 신고해야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둘 다 신고하지 않았다 해볼게요. 즉 무신고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무신고일 때의 제척기간 보시면은 증여세죠. 상증세이니까 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근데 문제는 양도세는 7년이에요. 같은 거래에 대해서 증여세만 오래 적용되고 있고 양도세는 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법은 이 양도세, 부담부 증여에 의한 양도세의 제척기간은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아니라 증여세와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즉 7년이 아니라 15년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이제 여기 이 규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문제의 문구를 얼핏 보신 다음에 부담부 증여 이제 정기간을 따른다만 보시고 아 이거는 맞는 문장이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주어와 목적어가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보세요. 소득세에 대한 제척 기간을 증여세에 따르고 있는 거죠. 가끔 말문제에서 부담부 증여 거래에 대해서 증여세에 대한 제척 기간을 소득세 것으로 따른다라 나와 있으면 얘는 틀린 문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긴 쪽으로 적용한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짧은 소득세에서 긴 증여세로 제척 기간을 적용한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보실게요. 됐습니다. 자, 상증세 기본적으로 10년, 15년인데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보실게 특례부가 제척 기간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가 상증세인데, 자, 상증세에 대해서 특례 제척 기간이 보시면 일단 결론 안날부터 1년이에요. 즉 뭐냐면 과세관청이 상증세에 대한 어떤 거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과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증세에 대해서는 항상 탈세가 빈번하고 포착이 어렵기 때문에 제척 기간은 10년, 15년, 마지막 안날로부터 1년 이 세 가지의 제척 기간이 존재한다라고 이게 정리하실게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대해서 제척 기간이 적용되고 있냐라는 건데, 자, 이것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거예요. 직관적으로 뭐냐면요, 얘들은 포착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다.
세무서 입장에서 이게 상증세 거래가 있는 건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래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제3자 명의예요. 즉 타인 명의로 등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래가 실제로 상속인지 증여인지 알 수가 없는데 알게 된다면은 그러면 안날로부터 1년 내에 과세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10년, 15년을 무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B 보시면요. 계약 이행 기간에 상속이 개시되고 있는 경우예요. 일단 이건 뭐 암기하실 건 내용인데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이제 부모님이 어떤 노인분이 이제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다 치렀습니다. 그래서 등기만을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등기한 순간 이제 그 노인분의 아파트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등기를 하려고 도장을 찍으러 가는 그 순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 그 아파트 계약에 대한 부분은 상속인, 자식이죠. 자식의 명의 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사실상 돈은 상속인이 다 낸 상태에서 상속인은 그냥 도장만 찍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상속인데 마치 겉으로는 상속인이 매매 계약을 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사실상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게 상속거래라는 것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알게 된다면 안날로부터 1년 내에 과세할 수 있다 나와 있는 겁니다. 뭐 그런 내용인 것이고요. 일단 결론만 암기할게요. 세 번째, 국외거래입니다. 국외거래도 마찬가지로 외국에 있는 자산이다 보니까 확인할 수가 없겠죠. 자, 네 번째 보시면 D, 등기, 등록 등이죠. 즉, 이 자산이 누구 명의 것이다 라는 것을 등록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미술품이 있는 거예요. 미술품. 그래서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 걸려 있으면 그냥 걸려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지 누가 이 미술품은 어디로 등기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등기가 안 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파악만 된다면 파악하고 나서 1년 내에 과세할 수 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더 보실게요. 그 다음에 EFGH가 있죠. 자, 이 같은 경우에는요,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 즉 차명계좌이죠. 다른 사람의 명의, 차명계좌하고 있는 것도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F는 자, 비거주자인 거죠.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G 같은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이자인 거죠. 즉 명의가 달라지기 때문에 과세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마지막 H는 가상자산 같은 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8가지에 대한 주제들은 전부 다 포착이 어렵다. 그래서 확인만 된다면은 죽을 때까지 과세할 수가 있다가 특례부가 지적기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예외가 존재해요. 보시면 이제 보실 거는 다만 추가되고 있는 거죠.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수증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재산가액이 50억 원보다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와 있는 겁니다. 즉 밑에 나와 있는 포착이 안 되는 거래라고 할지라도 이제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혹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라면은 아무리 포착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때는 특례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10년과 15년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런 식으로 개념 잡아보실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조세쟁송에 인한 특례부가 지적기간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키워드는 판결이에요. 판결. 우리가 판결에 의해서 기존에 과세했던 것에 대해서 과세 내용이 뒤집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자, 불복 청구, 심사 청구, 소송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세금을 이제 부과를 받았는데 그 부과가 내가 인정할 수가 없다. 불복하겠다 해서 청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불복 청구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예를 들어서 제척 기간이 5년짜리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이거를 과세를 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못해서 불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복 청구도 하고 뭐 다른 심판도 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소송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까지 기간이 10년 걸린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제 판결에 의해서 그 과세가 잘못되었다고 있는 거니까 과세관청이 부과를 취소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제척 기간은 국세의 부과, 즉 세무서가 이 세금은 얼마야 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 얼마야에는 얼마야도 있고요. 원래 얼마인 것을 취소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즉 세금을 플러스하는 것과 세금을 마이너스하고 있는 것도 모두 제척 기간 내에 해야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소송 때문에 기간이 10년, 5년이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그 부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도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승소하더라도 과거의 과세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자, 이렇게 판결이 발생되고 있으면 그 판결에 따른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내에 이제 우리가 그 판결에 의해 필요한 어떤 부가 취소들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판결이 있으면은 1년인 거예요. 판결 1년입니다. 자, 보실게요. 자, B도 보시면요. 결정 또는 판결이죠. A와의 차이점은 얘는 다른 세목에 의해서 다른 세목 같은 것에 혹은 다른 것에 간에 같은 세목에 대해서 세금이 변동되고 있는 거예요. 즉 소송에 대한 대상 세금 말고도 이와 관련되고 있는 다른 세금들이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판결되고 나서 1년 내에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C도요. 판결이 있고 1년 있죠. 다 판결 1년, 판결 1년, 판결 1년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더 보시죠. 자, D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국제조세조약에 의해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얘도 1년입니다. 그래서 판결과 1년과 유사한 컨셉인 거죠. 다만 이제는 E와 F입니다. E와 F. 자, EF는요. 얘는 판결이 아니에요. 판결이 아니고 뭐냐면 경정청구 그리고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이죠. 다 경정청구입니다. 그때만큼 뭐예요? 1년이 아니라 2개월입니다. 2개월이에요. 그래서 판결은 1년이지만 보통 경정청구는요. 납세자 경정을 청구한 다음에 세무서가 2개월 내외 경정을 할지를 답변해야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정청구의 답변 기간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특례부가 같은 경우도 2개월로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해 볼게요. 정리해 볼게요. 판결은 1년이고요. 경정은 2개월이에요. 판결은 1년, 경정은 2개월.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에는 G, H, I 보시겠습니다. 자, G도 판결이죠. 판결이니까 1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H도 이제 국제거래 관련되고 있는 이제 내용이어서 1년 되고 있는 것이고, 자, I도 마찬가지입니다. I는 이제 이번에 올해 도입되고 있는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되고 있는 내용이어서 어떤 경정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1년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실게요. 그래서 판결과 여객거래, 판결과 국제거래는 1년인 것이고 그게 아닌 경정청구는 2개월로 한다. 말 문제 굉장히 잘 나온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잘 외워보실게요. 자, 이번엔 3번입니다. 실질과세에 대한 특례부가 지적기간이에요. 자, 요 내용들은요. 제가 칠판에 일단 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럼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을과 갑이 있는데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을사업자인데 실제로 장사하고 있는 사람은 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등록은 을로 한 상태에서 이제 부가세를 신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폐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제척기간 이내에 세무서가 기존에 신고된 거 잘못된 신고이다 라고 하고 이제 부가를 처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을은 항변하고 있는 거죠. 항변의 근거가 뭐냐면은 이 사업 내 사업 아니다. 나 바지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 실질에 맞지 않는 잘못된 부가라는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송 결과 이겨서 이제 판결 결과 부가가 취소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판결이죠. 판결에 의해서 우리는 1년 내에 세무서가 필요한 처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당연히 부가 취소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을의 판결이 아니라 이제는 판결하지 않고 있는 갑을 보시는 겁니다. 이 우리가 실질과세에 의해서 실제 사업한 사람은 을이 아니라 갑인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갑에게 이제 1년 내에 세금 부과가 가능하냐? 이 규정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 이제 한 번 더 화면 보실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제 당초의 부가처분을 취소하고 자, 판결이죠. 판결한 다음에 1년 이내에 다음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명의대여인 거죠. 명의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사실상 사업자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명의대여 말고도 뭐 재산 귀속이 따로 있는 경우라면은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에게도 과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에는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겠습니다. 자,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부터
그 과세관청이 얼마야라고 외칠 수가 있는 그 시작 지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를 보시면은 과표화세액을 신고하는 국세가 있어요. 자, 신고하는 국세가 있습니다. 이때 신고하는 국세는 신고납 세목을 전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세목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 세목 안에는 상증세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상증세는 원래 원칙은 정부 부과 세목이지만 신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계산할 때에는 이제 1번에 따라서 신고하는 세액으로 보아서 이제 요 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 세목은 신고 기간의 다음 날부터 제척 기간이 시작된다. 얼마라고 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납세자가 신고 기한에 신고할 때까지 세무서가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줬다가 그 기간까지 신고가 안 되고 있으면은 세무서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는 납세 의무 성립일과 같다고 나와 있었고요. 따라서 종부세의 경우는요. 종부세는 선택적 신고 납부 세목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척 기간을 고려할 때에는 신고 납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요. 납세 의무 성립일이 기산일인 것입니다.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주의해 주실게요. 자, 그리고 아래 별표 2번 보시면은요. 어떤 내용이냐? 자, 우리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고 기간의 다음 날은요. 결론은 확정 신고 기간의 다음 날이에요. 즉 우리가 법인세에서의 1년치의 신고 기간, 소득세에서의 1년치의 신고 기간, 부가세에서의 1기, 6개월 전체의 신고 기간의 다음 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중간에 신고하고 있는 중간 예납, 예정 신고 등등은요. 지적 기간의 기산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가세의 예정 신고 시의 거래는 확정 신고 시의 누락분을 신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정 신고 시의 누락분을 확정 신고 시에 늦게라도 신고할 수가 있으니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예정 신고 때 세금을 신고를 안 했네. 거기에 대해 부과할 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 신고 기간까지는 일단 기다려본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고요. 4번 만료의 효과를 보시면은요. 자, 미래를 향한 숨을 든다. 즉 이제 앞으로는 얼마야라고 외칠 수가 없는 겁니다. 5, 70, 15년이 지난 다음에 앞으로 과세관청은 이 사람한테 그 세목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할 수 없는 것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제척 기간 만료 이후에는 결정, 결정 등등등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 또 부과 취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부과 취소도 부과에 대한 행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세금을 늘리는 것 뿐만이 아니라 세금을 줄이는 것도 제척 기간 이후에는 할 수가 없다는 것 꼭 주의하실게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자, 징수권은 이제 과세관청이 납세 의무자한테 돈 내놔라고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제척 기간은요. 제척 기간은 어떤 세목이냐, 그리고 포착의 난이도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고 있지만 징수권은 어떤 세목이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때 소멸시효는요. 기간이 아니라 그 세목이 아니라 금액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5년이지만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으로 기간이 있는 겁니다. 이게 과세관청이 채권자로서 채권에 대한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과 같은 거죠. 다만 이때의 5억 원은요. 가산세를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납부전산세는요.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가산세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가산세를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금액을 가지고 소멸시효의 기간을 판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고요. 이제 보실 거는 소멸시효의 기산일인데요. 일단 먼저 보실 거는 자 1번입니다. 자 1번 내용 보시면 첫 번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나와 있는 신고세액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신고 납부 세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뭐예요? 신고 납부 세목이기 때문에 상증세가 제외되어 있어요. 상증세는 이게 아닙니다. 상증세는 그 밑에 있는 결정 경정, 즉 정부 부과 세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앞서서 제척 기간의 기산일은 상증세는 신고하는 세목에 묶여 있지만 소멸시효 기산일만큼은요. 이 1번이 아니라 정부 부과 세목인 2번에 포함되고 항목이라는 거 굉장히 헷갈린 주제인 거예요. 꼭 주의하실게요. 그래서 신고 세목의 경우에는요. 그때는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즉 신고 납부 기한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정부가
정당하게 너 돈 내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 경정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면 고지에 따른 납부 기한의 다음 날까지인 겁니다. 자, 그러면 고지하고인 경우에는 왜 납부 기한 다음 날까지냐? 우리가 고지서에서 고지서를 발송한 날이 있잖아요. 발송한 날이 아니라 납부 기한 다음 날입니다. 왜냐면요. 고지서를 발송한 다음에 납부 기한까지는요. 이제는 그 과세관청이 납세자한테 징수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 기간 동안에는 납세자가 고지서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 것을 일단 지켜봐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다렸다가 그때까지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면 그 이후부터 돈 내놓으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랬고요. 나머지 예외를 보시면은 그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참고로 보시면요. 뭐 납부고지한 원천세 같은 경우에는 그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납부기한 다음날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연장되고 있으면은 연장된 날에 다음날 한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실게요. 자, 3번이 이제 중단과 정지인데요. 자, 이 중단과 정지가 헷갈릴 수 있는 좀 주제입니다.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일단 소멸시효는요, 일종의 카운트다운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언제까지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가 있냐라는 건데요. 자, 중단은 이런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뭐 바둑 좋아하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둑은 초읽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초읽기 뭐냐면요. 예를 들어 30초 내에 내가 한 수를 두면요. 다음에 남은 시간은 그 남은 시간이 아니라 다시 30초로 소기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정 시간 내에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으면은 다시 그 기간이 초기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소멸시효의 중단이에요. 중단은 내가 이 기간 내에 돈 내놔라고 요구하고 있으면은 내가 그 기간 내에 할 거를 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액션을 하고 난 다음에도 상대방이 안 내고 있으면 나는 액션을 취한 그 다음부터 새롭게 소멸시효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으면은 그 기간을 초기화시킨다. 이게 바로 소멸시효의 중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게 뭐가 있냐 했더니 네 가지가 있어요. 자, 납부 고지, 돈 내라고 고지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독촉, 교부 청구, 압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가 바로 내가 돈 내놓으라고 어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액션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한 순간 소멸시효가 초기화되어서 처음부터 5년 또는 10년이 적용된다라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다만 이제 그 별표 1번인데요. 별표 1번이 올해 새롭게 추가된 개정사항입니다. 보시면요. 다음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 나와 있죠. 자, 압류 해제는 뭐냐면은 이제 압류 해제는 압류를 해야 되고 있는 요건이 해소가 되었을 때 이제 납세자에게 압류한 재산을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 두 가지 보시면요. 첫 번째, 압류 금지 재산, 즉 원래 법상으로 압류하면 안 되고 있는 것을 세무서가 실수로 압류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압류를 통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건데 그 액션이 위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액션은 어떤 정당한 액션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초기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당한 압류에 대해서만 초기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초기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납세자의 자산인 줄을 알고 압류해봤더니 이게 웬걸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의 자산을 압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또 정당한 압류가 아닌 거죠. 정당한 압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소멸시효를 초기화할 수가 없다고 나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멸시효의 정지인데요. 정지는 뭐냐면 잠깐 멈춤이에요. 일시 정지입니다. 정지 앞에 일시란 말 추가하시면은 이제 더 이해되실 거예요. 자, 중단은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정지는 잠깐 멈추고 있는 거고 다시 재개하면 남은 시간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정지는 뭐냐면 여건상, 상황상 내가 상대방한테 돈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중단 사유 내용들은 돈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은 돈을 내놓으라는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잠깐 기간을 멈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요. 첫 번째, 납부고지의 유예 혹은 이제 다섯 번째가 사이행위의 취소 소송 혹은 채권은행 소송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만 보실게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유예인 거죠. 내가 고지서를 보내고 있는 것을 조금 미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지할 수가 없는 거니까 액션을 취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때 동안은 그러면 일단 기간을 멈춘다. 잠깐 멈추고 그다음에 그 유예 상황이 해소가 되고 있으면은 그다음부터 기간을 다시 재개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번은 소송이에요, 소송. 이 소송이 뭔지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우리 그림 보시면 이런 겁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갑이 체납자예요.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죠. 이 갑에게는 건물이 한 채 있는데 이 건물을 압류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갑의 자녀한테 자기의 건물을 공짜로 증여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세무서가 갑한테 세금 내놔라고 하더라도 저는 남은 게 없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건물 있잖아 라고 하고 보면 그 건물 제 자식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무서는 이 갑이 자녀에게 건물을 증여하고 있는 것은요, 내가 거둬야 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을 걸어서 이 건물의 증여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행위 취소 소송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 취소가 소송을 걸었어요. 이 소송이 승소인지를 보려면 기다려야겠죠. 그럼 그 기간 동안은 갑한테 세금을 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정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취소의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판결 결과 패소한 겁니다. 즉 세무서가 진 거예요. 이 건물의 증여는 정당한 증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소송이 기각같이 국가가 패소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땐 굳이 이 소멸시효를 멈췄다고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에서 국가가 졌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소송을 걸 때부터 멈춰지지 않고 앞으로 계속 쭉 간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인데요. 자, 소멸시효 완성, 제척 기간은 미래에 향해서 수급한다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돈 얼마라고 할지 말기라는 거지만, 소멸시효의 완성은 뭐냐면은 기산일에 소급해서 징수권이 소멸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이제 돈을 달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멸되고 있는 거는 조세 채권, 즉 내가 받을 세금뿐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되고 있는 강제 징수비 혹은 관련된 이자 등도 같이 동반 소멸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국세의 부가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비교인데요. 요 내용들은 이제 보통 비교하는 문제는 최근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잘 훑어보시면서 그런 게 있다 식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끝낼게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2번 문제 보시면은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자, 납세무의 성립 시기가 가장 빠른 순서로 나열된 것을 물어보고 있죠. 첫 번째 기억 보시면, 자, 부친이 24년 4월 20일 사망했어요. 그리고 갑에게 부과된 상속세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예요. 즉 상속세에 대한 납세무 성립일이 아니라 가산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신고니까 언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고를 안 한 것이 확인된 날인 거죠. 즉 이때, 자, 상속세의 신고 기간은 상속 개시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그래서 4월 20일 사망이라면 4월 30일부터 6개월이니까 10월 31일이 신고 기한이에요. 그때까지 신고를 안 했으니까 11월 1일부터 가산세가 성립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의 날짜는 24년 11월 1일 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니은 보시면요, 종부세죠. 종부세는 무조건 6월 1일입니다. 디귿 보시면요, 24년 5월 1일에 갑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있죠. 우리 원천징수 소득세는 언제 되고 있는 것이에요? 돈을 지급하자마자. 그래서 이자를 지급하자마자이니까 24년 5월 1일이 납세 의무 성립일이자 확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리을 보시면 갑이 24년에 중간납한 소득세입니다. 자, 우리 중간납의 경우에는 그 중간납 기간의 종료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월 말이 성립일입니다. 자, 미음 보시면요, 갑이 금융업자로서 그 수익 금액에 대하여 부과받은 교육세죠. 자, 금융업자의 수익금에 대한 교육세는 뭐였어요? 기간과세와 동일하다. 그래서 기간이 끝나는 24년 12월 말이 성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디귿, 니은, 리을, 기억, 미음 되고 있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리고 위에 있는 1번은 수치로 풀어보시고요.
넘겨보시고, 자, 3번과 4번도 숙제로 풀어보실게요. 저희는 이제 5번 보시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첫 번째, 소득세법에서 과세상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렇죠.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끝나는 시점에 성립되고 있는 것이고요. 기간과세이니까요. 자, 두 번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증여가 있으면 그 증여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인 거죠. 원래는 신고납세 세목이지만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이 되고 있다. 정부가 돈 내라, 돈이 너 얼마라고 할 때가 확정되는 시점이다. 맞는 말입니다. 4번 보시면요. 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지만 신고의 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새로이 확정시킬 수 있으나 정부가 스스로 확정한 세액을 다시 고칠 수가 없다. 아닙니다. 정부가 이제 고지서를 날렸는데 잘못되었어요. 잘못되었네. 고쳐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정된 걸 잘못되고 있으면 즉시에 고쳐서 보낼 수가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요. 답은 4번이 틀린 말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이젠 6번이에요. 옳은 것은인데요. 잠깐만요. 잘못됐네. 다시 할게요. 잠시만요. 할게요. 다시. 자, 그리고 이제 6번 문제는 숙제로 풀어보시고요. 자, 8번 보시면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A는 제10기 귀속분 법인세 과표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어요. 자, 이에 관할 세무상은 과표세액을 결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1번. 법인세 납세 의무는 기간과세이니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즉 12월 말에 성립한다가 되고 있는 거죠. 맞는 설명이고요. 두 번째, 법인세의 납세 의무는 확정되는 게 언제인 거죠? 지금 원래 원칙은 신고했다면 신고한 날짜인 확정되는 것이 되겠지만 지금은 신고를 안 하고 있는 것이고 고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국가가 법인한테 너 얼마야 라고 말하는 시점이 확정 시점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3번. 부가제적 기간은 언제인 거죠? 신고를 안 할 날의 다음 날부터죠. 신고를 안 할 때부터니까 3월만 다음 날인 4월 1일 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자, 소멸시효 기간이에요.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인 거죠? 우리가 고지서를 날렸잖아요. 그 고지서에 대해서 돈을 내야 하는 날, 납부기간이 24년 5월 말이니까 그 다음 날부터 국가가 법인한테 돈을 지출하고 돈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 내용은요. 7장 가서 공부할 내용이니까 지금 보지 마시고 넘어가실게요. 자, 넘겨보시고. 자, 9번입니다. 자, 옳은 것은 이고요. 첫 번째, 가산세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인 거죠? 신고 같은 경우에는요. 신고의 경우에는 그 신고 기간에 신고할 수 있는 그 가산 성립일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경우에는 그 종류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틀린 말이고요. 자, 두 번째, 원천 징수한 소득세 법인세는 원천 징수이죠. 그래서 성립일자가 언제죠? 지급하는 날인 것이고 그날에 별다른 거 없이 바로 확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2번에서는 지급하는 달에 말이 됐으니 틀린 말이 되고 있는 거죠. 3번, 중간인 납부소득이에요. 근데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아니죠. 중간인 납 법인세입니다. 법인세가 성립 시기에 자동 확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국조법에 따른 법률에 따른 국제거래예요. 즉 역외거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역외거래이면서 부정행위예요. 그때 적 기간은 10년이 아니라 15년입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은 자, 경정이죠. 경정 결론이 뭐예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니까 맞는 설명입니다. 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은 숙제로 풀어보시고요. 저희는 12번을 보실 건데 이것도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A는 제3기 사업연도에
매출 기록 추적하는 방식으로, 즉 부정인 거죠. 부정. 그럼 제척 기간은 10년인 것입니다. 매출을 일부 누락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과세관청은 24년 2월 2일에 법인세 부과 처분을 함과 동시에 이제 그 사유외출 속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인 갑에게 상여로 처분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갑의 소득세 납세 후 성립 시기는요, 과세기간 끝나는 때인 거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자, 3번 보시면은요, A, 법인이죠. 법인에 대한 소득금 변경 통지는요, 자,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당한다. 이게 맞는 문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무조사에 의해서 법인한테 통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지를 받은 법인은 그 세무서에 결과 받은 것이죠. 따라서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불복 청구도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4번 보시면요, 갑이 스스로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2017년 과세기간 귀속소득의 소득세 신고를 법정 신고 기간까지 한 경우라면, 즉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원래대로였다면 그때 제척 기간은 5년이지만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법인세의 세무조사에 의해서 입금 산입, 대표자 상여가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러한 경우에는 제척 기간은 법인세 기간과 같은 것입니다. 즉 법인세와 동일하게 10년의 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죠. 이때만 예외적으로 소득세의 일반적 기간이 아니라 법인세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4번 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밑에 있는 13번 보시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이고요. 첫 번째, 납세자가 역외거래에서 이중장부를 작성했습니다. 역외거래고 부정거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때의 제척 기간은 10년이 아니라 15년 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제3자의 명의입니다. 제3자의 명의인 거죠. 포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 상속인이 사망했습니다. 자, 상속인이 사망했으면 그때는 특례기간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안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간인 15년을 써야 되고 있는 겁니다. 틀렸고요. 3번. 자, 종부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언제부터인 겁니다. 언제부터인 거죠? 종부세는 선택적 신고 납부이기 때문에 신고 기간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고지 납부 기간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4번. 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됐어요. 결정이 확정되고 있는 거죠. 판결이 확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러면 안날로부터 1년까지 필요한 처분할 수가 있다고 나와 있는 것이죠. 4번이 옳은 문장입니다. 자, 5번. 공제세액을 의무불이행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세액의 제척기간 기산일은요, 과세관청이 의무불이행 있음을 안 날이 아니라요,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암기해 주실게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4번은 숙제로 풀어보시고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인데요. 자, 먼저 1번. 자, 납세자가 단순히 법정 신고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인 거죠. 무신고 그러면은 일반은 7년이고 요괴거래는 10년입니다. 틀렸고요. 2번. 국세 불복 청구 시 납세자가 제척 기간의 만료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제척 기간의 만료 후에 부과 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다. 그렇죠? 기간이 끝났으면요, 특별히 납세자가 주장할 필요 없이 당연히 무효되고 있는 겁니다. 옳은 문장이고요. 3번.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은 그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당연히 24년 6월 1일부터 기산된다. 아닙니다. 소멸시효는요, 정부가 너 세금이 얼마라고 고지서를 날린 다음에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해야지만 그때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린 문장이고요. 4번 쭉 보시면, 자,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중간에 강제징수비 있죠. 강제징수비에는 소멸시효 완성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아닙니다. 이제 국세와 관련된 강제징수비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있는 거예요. 틀린 문장이고요. 자, 5번 보시면요. 자, 소멸시효는 압류가 해제된 이후에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아니죠. 압류가 하고 있으면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정당한 압류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척기간이 초기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도 잘못된 설명이어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6번은 숙제로 풀어보시고요. 자, 16번, 17번, 18번, 그리고 20번까지는 숙제로 풀어보시고요. 저희는 이제 2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또 옳은 것은이에요. 자, 1번.
원칙적인 부가제척 기간이 지났더라도 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인 거죠. 그때는 기간은 1년 내에 처분할 수 있다. 옳은 문장인 겁니다. 그럼 답은 1번 되겠죠. 자, 2번 과세 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세금인데, 그럼 세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제척기간 계산일은 해당 국세의 과표 신고기간의 다음 날은 맞아요. 근데 그 괄호에 있는 예정신고기간은 포함하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틀린 문장이고요. 3번 조세 쟁송에 대한 판결이죠. 판결 항상 1년입니다. 3번 마찬가지, 3번 틀렸고요. 4번도요. 4번도 보시면 원칙적인 제척기간이 끝난 날에 속한 가세기간 이후에 이율성금을 공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공제기간의 1년 내에 부과할 수가 있는 것이죠. 4번도 틀렸고요. 자, 5번 보세요. 부담부 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세가 과세되는 때에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소득세 과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럼 그때의 양도세청 기간은요, 증여세와 동일하게 15년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5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뒤에 있는 24번 문제도 숙제로 풀어보실게요. 여기까지가 함정이고 다음 영상에 이어서 사상 설명드리겠습니다.